너 따위가 감히 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이혼을 요구해 그가 고함치며 내 손목을 세게 잡아챘다. 법원 복도에는 그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나는 벽으로 밀려났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건 처음이 아니었다. 김성우는 집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늘 폭발했다. 내 돈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침을 튀기며 경멸 어린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속삭이고 휴대폰으로 녹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그저 미소 지었다.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른다. 오늘 이 법정에서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 윤서영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추적자다. 그리고 그는 곧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법정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분께 자세히 이야기하겠다. 그의 손이 내 팔목을 세게 잡아당겼다. 난 중심을 잃고 그대로 벽 쪽으로 밀려났다. 가족법원 복도는 조용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들은 가득했지만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 순간 세상은 오직 나와 그 사람, 김성훈의 고함 소리만 존재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이건 그의 습관이었다. 평소 집안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그는 언제든지 폭발했다. 차이는 단 하나, 이번엔 법원이었다. 목동 근처 서울가정법원 3층 복도. 나는 지금 그와의 마지막 싸움을 하기 위해 여기에 있었다. 너 같은 여자는 혼자 살아갈 수 없어. 내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의 침이 얼굴에 튀었다.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 순간 옆에 있던 경비원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았다. 어떤 이는 불쾌한 듯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들고 촬영을 시작했다. 어깨를 움츠리고 있던 나를 바라보며 어떤 중년 여자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또 정신 나간 여자 하나 나오셨네. 그녀의 시선은 안타까움이 아닌 경멸이었다. 내 입술이 살짝 들썩였다.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다. 그저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누군지, 왜 여기에 있는지. 오늘 이 법정에서 진짜 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목동으로 들어오는 지하철 5호선은 언제나 그렇듯 꽉 막힌 듯한 공기를 안고 달렸다. 출근 시간대도 아닌데 사람들의 얼굴엔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나도 다르지 않았다. 피곤했다. 하지만 그 피로는 단순한 신체적 피로가 아니었다. 정신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무언가, 벼랑 끝에 선 자가 느끼는 날선 긴장 같은 것. 나는 오늘 또 한 번 법정에 선다. 이름은 윤서영. 나이는 38. 겉보기엔 평범하다.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대학을 다녔고 대기업 비서실에서 근무하다가 결혼을 계기로 회사를 그만뒀다. 누구보다 조용한 삶을 원했고 무리 없이 살아가고자 했다. 하지만 내 결혼은 처음부터 균열을 안고 있었다. 김성훈, 내 전 남편. 그는 나보다 5살 위였고 대형 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일했다. 잘생겼고 능력 있었고 사람들 앞에선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 웃음이 처음엔 멋있어 보였는데 나중엔 두려움의 시작이 됐다.
결혼 후 6개월, 그는 술을 마신 날마다 말을 바꿨다. 넌 내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복사기 앞에서 커피 심부름이나 하고 있었을 거야. 내 친구들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마. 체면이 있잖아. 넌 고쳐야 할 게 너무 많아. 그 말들이 시작이었다. 처음엔 참았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말이 맞다고 여겼다. 나 스스로를 탓했고 부족하다고 느꼈고 개선하려 했다. 하지만 폭력은 그렇게 시작되는 법이다. 처음으로 그가 내 뺨을 때린 날 나는 놀라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었다. 아, 이게 진짜였구나. 그동안 감정적 조작, 언어적 모욕, 경제적 통제가 모두 모호하게 나를 조여왔지만 손바닥 자국은 명확했다. 의심할 여지 없는 현실. 그날 이후 그는 종종 손을 들었다. 사과도 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넌 그런 대우 받을 만한 여잔 거야. 그리고 그는 평소처럼 병원으로 출근했다. 나는 모든 걸 기록했다. 음성 녹음 영상 진료 기록, 심지어 약국 처방전까지. 언젠가 쓸 수 있을까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두려웠다. 그는 영향력 있는 집안 출신이었다. 아버지는 대학병원 이사장, 어머니는 유명교육재단 이사. 내가 무엇을 하든 세상은 그의 말을 먼저 들을 거라 믿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다. 내 친구에게 처음으로 그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그날 밤 울고 또 울었다. 내 상처가 타인의 불편함보다 덜 중요한 듯 취급되는 그 감각은 나를 완전히 조용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참았다. 3년 동안 그의 폭력 무시, 외도까지도. 나를 잃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을 보고 멈췄다. 눈 밑엔 어두운 그림자 피부는 푸석하고 머리카락은 빠지고. 웃지 않았다. 그저 살아있는 듯 죽어 있었다. 그날 나는 결정했다. 끝내져 떠나쳐고 이혼 소장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 역시 예상한 반응은 아니었다. 처음엔 웃었다. 네가 날 떠나. 허락도 없이. 그리고는 화를 냈다. 집안에 소문이라도 날까 걱정하는 눈빛. 그의 분노는 감정을 넘어 위협으로 이어졌다. 내가 널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줄게. 그는 내게 법의 무서움을 가르쳐주겠다고 했고 실제로 행동에 옮겼다.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는 시도, 친정 부모님을 협박, 내가 다녔던 직장 동료들에게 루머를 퍼뜨리는 일, 모든 걸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다른 존재였다. 내가 이혼을 결심하고 소장을 제출한 그날 밤부터 나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추적자가 되었다. 나는 현재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검찰청이 공동 운영하는 가정폭력 합동조사전 단반 소속의 외부 인원이었다. 정식 수사관은 아니지만 전국 18개 사건을 맡아 조사한 기록이 있었다. 내 신분은 보호받고 있었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는 스스로의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전의 피해자들을 보호하던 내 손이 이제 나 자신을 향했다.
그 누구도 몰랐다. 그가, 그의 변호사들이, 심지어 판사조차도 내가 누군지를. 그게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가방 안에는 녹음기 2개 USB 하나, 그리고 서류들이 있었다. 법원으로 들어서기 전 난 숨을 깊게 들이켰다. 이건 단지 이혼 재판이 아니었다. 이건 정의를 되찾는 전쟁이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첫 포문을 여는 병사였다. 가정법원 입원 3호 대기실은 마치 감정을 눌러 담은 듯 숨 막히게 조용했다. 회색 벽면, 반투명 유리창, 그리고 나무 벤치. 나는 벤치 가장자리에 조심스레 앉았다. 옆자리엔 젊은 여성이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고, 맞은편엔 아이를 낳은 아주머니가 눈을 감고 있었다. 여기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김성훈은 그날 법정의 넥타이까지 단정히 맨 채로 들어왔다. 당당하고 표정엔 여유까지 서려 있었다. 그의 뒤엔 2명의 변호사가 나란히 서 있었고, 그중 하나는 과거 유명 정치인 방어를 맡았던 사람이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의 편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니, 그렇게 보였다. 원고 윤서영 씨 피고 김성훈 씨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서기의 말에 따라 우리는 재판장 앞으로 나란히 섰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고개는 높이 들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증언자이자 기록자였다. 양측 모두 서면 제출은 완료하셨습니까? 판사의 눈빛은 차가웠다. 여성 판사였지만 전혀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성훈 측이 먼저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혼 청구는 명백한 원고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정신적 불안정, 피해망상, 그리고 극단적인 성격이 결혼 생활을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그는 언제나처럼 똑같은 패턴이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불안정한 존재로 몰아간다. 그렇게 해야 자신이 안전하니까. 그의 변호사는 준비해온 문서를 하나씩 책상 위에 내밀었다. 여기 보시면 원고가 심리상담센터를 다녀간 기록이 있습니다. 총 9회. 이건 그녀가 내면적으로 심각한 불안정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나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그 상담은 내가 스스로 받으러 간 것이었다. 그와의 생활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고백이었다. 하지만 그조차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무기처럼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말을 이었다. 원고는 가사 분담을 거부하고 지출을 통제하며 남편의 직업 활동에 간섭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증거로는 통화 녹취록이 있습니다. 법정 스피커에서 녹음이 흘러나왔다. 이 시간에 또 술이야 도대체 몇 시야 지금? 내 목소리였다. 날카롭고 지쳐 있었고 분명히 피곤한 날이었다. 그가 새벽 3시에 들어왔던 날. 하지만 편집된 녹취록은 단지 잔소리하는 아내로 나를 몰아갔다. 내 눈이 재판장을 스쳤다. 그녀는 표정 변화치 없이 노트를 넘기고 있었다. 그 순간 관중석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숨을 크게 들이켰다.
나처럼 이 상황이 익숙한 듯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숨을 참은 사람일 수도 있다. 내가 증언을 시작하려 했을 때 김성훈이 먼저 말을 가로챘다. 그녀는 나를 감시했습니다.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고 심지어 차량 블랙박스까지 열어보았습니다. 저는 집 안에서도 숨 쉴 수 없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삼켰다. 이야기를 저렇게 뒤집을 수 있다는 건 오히려 경이로웠다. 그는 거짓말을 예술처럼 구사했다. 내가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그날 밤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전 5시에 차 안 블랙박스를 열었고 거기에는 그가 다른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들었다. 그 영상은 증거로 제출하셨습니까? 아니요. 나는 대답했다. 그 영상은 그날 이후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제 계정을 해킹했고 서버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영화 찍으시네요. 재판장은 탁자를 두드리며 정숙을 명했다. 나는 시선을 내리지 않았다. 그 웃음 뒤에 숨어있는 그의 진짜 얼굴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그날의 재판은 결론 없이 끝이 났다. 판사는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했고 다음 심리를 일주일 뒤로 정했다. 나는 법정을 나서며 눈길 한 번 그에게 주지 않았다. 그가 날 계속 노려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1층 로비에 나와 숨을 고를 때 등 뒤에서 작은 손이 내 옷자락을 잡았다.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혹시 죄송해요. 너무 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도 아버지한테 맞으셨어요. 나는 놀라 눈을 마주쳤다. 그 아이의 눈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있었다. 저도 지금 엄마랑 도망 나왔거든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한마디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아. 이제부터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이 나를 울렸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건 단지 나의 싸움이 아니었다. 이건 그녀의 싸움이었고 그 아이의 싸움이었고 우리 모두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서랍 깊숙이 숨겨놓았던 그 USB를 꺼냈다. 거기엔 아직 아무도 보지 못한 증거가 있었다. 그는 몰랐다. 아직 진짜 전쟁은 시작도 안 했다는 걸. USB를 들고 앉은 거실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파일 하나를 열 때마다 기억이 다시 살아났다. 그의 욕설 던진 컵 깨진 유리 조각, 얼룩진 벽. 그날의 소리들이 바람처럼 귓가를 핥히었다. 증거라는 단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날조의 도구다. 그리고 김성훈은 바로 후자였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백업 파일을 정리했다. 블랙박스 영상통화, 기록, 메신저, 캡처. 문제는 그가 훨씬 더 준비가 철저하다는 것이었다. 며칠 후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번에는 그가 직접 증인 한 명을 데려왔다. 이분은 원고와 피고의 공동 지인으로 해당 기간 동안 양측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 남자는 점잖은 셔츠에 안경을 쓴 40대 초반의 남자였다. 그의 증언은 짧고 간결했다. 윤소용 씨는 평소 감정 기복이 심했고 때때로 폭언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을 비난했습니다. 나는 의자에서 몸이 굳었다. 그의 이름은 이도형. 우리의 결혼식 사회자였고 성운의 의대 동기이자 내게 친절했던 사람이었다. 그가 왜 이런 증언을 하는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성운은 사람을 조종하는 데 능했다. 거짓말을 사실처럼 만들고 사실을 왜곡하는 데 뛰어났다. 게다가 의사사회의 단단한 연대는 그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었다. 내가 반박할 차례였다. 나는 조용히 USB를 꺼내 들고 법정 직원에게 건넸다. 여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음성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녹음이 시작됐다. 성운의 목소리. 네가 나한테 대들면 넌 끝이야. 병원이고 뭐고 다 못 다녀.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야. 조용히 해. 진짜 내가 미치면 널 어떻게 할지 몰라. 잠시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음성 변조 가능성은 없습니까? 성운 측 변호사가 날카롭게 질문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제 휴대폰에서 직접 추출한 파일입니다. 원본도 제출하겠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또 웃었다. 이 여자 진짜 치밀하네. 재판장은 중단을 명하고 양측에게 다음 기일까지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법원을 나오는 길. 나는 계단을 내려오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지쳤다. 숨이 턱턱 막혔다. 그리고 그 순간 핸드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윤서영 씨 맞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 당신 남편. 아니, 김성운이 수면제 처방을 위조한 정황이 있습니다. 병원 내부에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직접 만나서 드릴 게 있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건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 문제였다. 그 순간 머릿속이 번개처럼 맑아졌다. 이 싸움, 이제 내가 밀리는 국면이 아니다. 기회가 왔다. 다음 날 종로의 허름한 찻집. 나는 모자를 눌러 쓰고 앉았다. 곧이어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병원 로고가 찍힌 이름표를 조심스레 꺼내 보였다. 저는 병원에서 행정이라는 직원입니다. 이건 문제될 수 있지만 더는 참을 수 없어서요. 그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 안에는 김성운 씨가 6개월간 다른 환자 명의로 수면제를 타간 기록이 있어요. 그중 일부는 그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일부는 존재하지 않는 환자입니다. 나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읽었다. 손이 떨렸다. 아니, 분노로 끓어올랐다. 그는 단순히 가정폭력 가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범죄자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방어만 할 이유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경찰청 협력 통로로 연결된 포털에 접속했다. 비공개 첩보 등록 요청, 대상자, 김성운 사유의료법 위반, 명의도용, 가정폭력 협박. 나는
조용히 항목을 채웠다. 키보드를 치는 내 손가락이 떨리긴 했지만 확고했다. 내가 무너지면 더 많은 이들이 무너진다. 그날 밤 꿈을 꿨다. 내가 다시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고 그가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내 손에 수갑이 있었다. 그에게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채워진. 눈을 뜨며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진짜 끝내자. 며칠 뒤 또 하나의 폭풍이 찾아왔다. 그의 변호사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고 윤서영 씨는 결혼 생활 중 타 남성과의 관계를 맺은 정황이 있으며 해당 인물과의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신문 한 면에 모자이크 처리된 내 얼굴과 함께 메시지 캡처가 실렸다. 그와 함께 있을 때만 내가 사람 같아. 넌 나를 사람처럼 대해줘서 고마워. 이 메시지. 나는 기억했다. 그건 상담치료사에게 보낸 내용이었다. 내가 비밀리에 진행하던 감정일지였다. 그가 어떻게 그것을 입수했는지 추측은 어렵지 않았다. 내 핸드폰은 한번 도난당한 적이 있었다. 그때였다. 너 진짜 이기고 싶냐? 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끝까지 가자. 네가 뭘 숨기고 있든 다 까발릴 거야.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그는 지금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 그는 나를 더 이상 약자로 보지 않고 있었다. 나는 웃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흔들 차례였다. 서울 가정법원을 나와 곧장 택시를 탔다. 목적지는 늘 그랬듯 중간에서 갈아타야 하는 위치였다. 기사님이 묻지 않았다. 누구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것이 내가 사는 방식이었다. 마포구의 한 오래된 주상복합 건물. 지하 3층 주차장 끝에 위치한 회색 철문 앞에서 나는 멈췄다. 키패드에 익숙하게 숫자를 눌렀다. 홍거역 3.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곳은 내 비밀 작업 공간이었다. KFST, Korean Family Safety Task Force, 즉 가정폭력 특별합동 그 조사팀의 외부 조사본부. 이곳은 서울 중심부에 단 한 명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였다. 그리고 그 한 명이 바로 나였다. 문을 닫고 들어서자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다. 벽면 가득 붙은 조사판에는 나셋 3명의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이름과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그중 정중앙 김성훈. 붉은 줄로 둘러싸인 그의 얼굴 위에 나는 새로운 스티커를 붙였다. B등급 감시 대상, A등급 전원 요청. 나는 책상 위에 노트북을 열고 보안 서버에 접속했다. 그동안 수집해온 자료들, 정리해둔 메타데이터, SNS 활동, 계좌 내역 통화 패턴까지. 김성훈은 모든 걸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의 거짓말은 내겐 진실보다 더 선명했다. 특히 최근에 터진 수면제 명의 도용건은 결정적인 열쇠였다. 단순히 병원 내부 문제를 넘어 조직적 조작의 냄새가 났다. 나는 곧바로 팀코어 라인에 접속해 메시지를 입력했다. 윤서영 코드명 0412. 대상자 김성훈 약물 처방명의 공해 도용 정황 확보. 세계 병원 간 공모 가능성.
서울지검 협조라인 접속 요청, A등급 감시 전환 및 외부 수사라인 가동 허가 요청. 잠시 뒤 서버에 확인 응답이 떴다. 요청 승인, 감시 착수 24시간 이내 진행.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제야 어깨에 올려진 긴장이 조금 풀렸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다. 이제는 단순한 반격이 아니라 전면전이었다. 다음 날 나는 평소와 같이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흰 셔츠를 입었다. 법원에선 아직도 내가 그저 피해자일 거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나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재판정에 들어서기 직전 나는 조용히 복도에 서서 통화를 했다. 내 자료는 확보됐습니다. 오늘 판결 전까지 검찰 쪽으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병행해 주세요. 네, 저희 쪽 서브라인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암호는 19840213.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내 어깨를 툭 쳤다. 김성훈이었다. 뭐 하세요? 아직도 기자들에겐 당신이 피해자인 척 하고 있던데. 나는 핸드폰을 닫으며 고개를 돌렸다. 성훈 씨, 내가 누군지 정말 몰라요. 그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곧 비웃음이 번졌다. 너 요즘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을 뿐이다. 그 순간 그가 긴장했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지배하지 못하는 존재 앞에 서면 이렇게 떨렸다. 그게 바로 그의 본질이었다. 재판정 안은 언제나처럼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재판장이 들어오고 서기가 다시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다. 갑자기 서기가 작은 봉투 하나를 재판장에게 건넸다. 서울 서부지검에서 도착한 자료입니다. 재판장은 봉투를 열고 안에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피고 김성훈 씨. 네, 당신의 명의 외에 최소 4건 이상의 타인 병의 처방 기록이 병원 측에서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내용은 검찰에서 내사 착수 중이며 이 사건은 형사 절차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순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변호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다. 그건 아직 입증되지 않은 단순한 의혹입니다.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아닙니다. 내가 나섰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닙니다. 피고는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료를 조작하고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이며 더 이상 이 법정에서 다루기엔 적절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판사는 침묵했다. 그리고 잠시 후 의자를 살짝 뒤로 젖히며 물었다. 원고는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하십니까? 나는 가방에서 작은 명찰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KFST 외부조사관. 윤서영 순간 법정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변호사들도 성훈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는 피해자인 동시에 이 사건을 포함한 전국 12건의 가정폭력 연계조사를 수행 중인 외부조사관입니다.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밝힐 순 없었지만 상황상 이 시점에서 공개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습니다. 나는
판사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그녀는 서류를 덮고 말했다. 법원은 즉시 관련 형사 절차 이관을 검토할 것이며 민사소송은 별도 심리 연기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 흐름이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법정을 나설 때 성우는 나를 다시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이번엔 경비가 먼저 그의 손목을 잡았다. 당신, 지금 피의자예요. 조심하시죠.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들렸다. 그의 낮은 신음. 너 진짜 뭐였던 거야? 나는 속으로 대답했다. 정의는 늘 조용히 움직였게 움직여. 하지만 한 번 움직이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며칠 사이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성훈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익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돌기 시작했고, 서울 H병원 과장 김모 씨의 처방 사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SNS에 번졌다. 어느 블로거는 전문의의 위선이라는 제목으로 그가 SNS에 올렸던 가족 중심의 미담을 분석했고, 누군가는 익명의 간호사라며 댓글을 남겼다. 밤마다 수면제 챙겨달라며 간호사에게 소리쳤던 의사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직접적인 개입은 없었지만 정보는 흘렀다. 정의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움직일 뿐이다. 지하 작전실. 나는 김성훈의 최근 동선을 다시 확인했다. 그는 병원 출근을 중단했고 외출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의 통화 내역에는 같은 번호가 반복되고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 최규호 변호사, 그리고 낯선 해외 번호. 그는 이미 도피를 계획하고 있었다. 나는 곧바로 외교부 협력 포털에 접속했다. 출국 금지 요청서를 기한했다. 범죄 혐의와 증거 자료 일체를 검찰에 전송. 15분도 되지 않아 회신이 왔다. 김성훈, 출국 금지 승인. 유효기간 90일. 같은 시각 내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검찰 수사관이었다. 윤 조사관님, 오늘 저녁 7시 김성훈 자택에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혹시 관련 정황 있으면 미리 공유해 주시죠. 나는 잠시 망설이다 응답했다. 그가 자주 숨겨두던 서랍이 있습니다. 침실 화장대, 오른쪽 세 번째 칸. 그 안에 녹음기 하나와 아마도 블랙박스 메모리도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활용하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자 왠지 모르게 손끝이 떨렸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이제야 그가 나를 바라보던 그 우위의 눈빛을 벗겨낼 수 있다. 그날 저녁, 나는 서울 서부지검 두별관에 위치한 내부 회의실로 호출되었다. 회의실엔 팀장과 검찰관, 여성가족부, 실무 담당자까지 모여 있었다. 윤서영 조사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정폭력과 의료법 위반을 넘어서 제도 내 조작과 사회적 명망층의 권력 남용이 맞물린 복합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데 원하신다면 이번 사건을 정식 전담 조사 케이스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그렇게 작정하고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뉴스를 통해 김성훈의
자택 압수수색 영상이 보도되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얼굴을 가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그가 체포되었다. 혐의는 의료법 위반, 명의도용 협박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기자는 물었다. 환자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오히려 소리를 들었다. 그가 무너지는 소리, 권위가 붕괴되는 소리, 거짓이 찢기는 소리. 나는 뉴스 기사를 조용히 닫았다. 이것으로 끝은 아니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며칠 후 서울가정법원. 나는 다시 그 자리에 앉았다. 법정은 평소와 달리 침착한 분위기였다. 이번엔 그가 피고석에 없었다.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변호사만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다. 피고는 현재 형사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이며 본 사건은 민사적 절차로 별개 심리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혼인관계 해소 위자료 1억 2천만 원 접근 금지 300m 유지 그리고 명예회복 조치를 명령합니다.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토록 원했던 단어. 승소라는 두 글자가 마음에 울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하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박수라도 쳐야 할 장면처럼 바라봤지만 나는 조용히 서류를 챙겼다. 그건 단지 공식적인 마침표였을 뿐 진짜 끝은 아니었다. 로비에 내려왔을 때 어떤 중년 여인이 다가왔다. 단정한 코트 말없이 다가와 내게 쪽지를 건넸다. 읽어보세요. 제 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다. 쪽지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그 아이는 7살입니다. 아빠에게 맞으며 자랍니다. 밤마다 소리를 지르고 문을 잠급니다. 엄마는 도망쳤습니다.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 나는 가슴 깊숙이 무언가가 일렁이는 걸 느꼈다. 김성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 그의 얼굴만 바뀐 수십 수백 명의 가해자들이 이 나라 곳곳에 있었다. 나는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내 쪽지와 함께 봉투에 넣었다. 윤서영, KFST 외부조사관, 비공개 피해자 보호 전담. 그리고 다시 생각했다. 정의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움직인다.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밖은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오늘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걸었다. 빛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어둠을 뚫고 나가는 길을 나는 알고 있었다. 가정법원을 나선 날 서울은 오랜만에 맑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에서 나는 서서히 몸을 으스나게 풀 수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목을 조르듯 조여오던 불안과 분노, 모욕과 침묵. 그 모든 감정이 그제야 살며시 땅으로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김성훈은 구속되었고 나는 승소했다. 언론은 빠르게 다른 이슈로 이동했지만 내 사건은 그들에게도 한 줄짜리 진실이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병원장 남편의 민낯을 밝히다. 나는 그 문장을 수없이 반복해서 봤다. 언제나처럼 간결하고 무표정한 활자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문장 안에 담긴 것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며칠 후 나는 정식으로 KFST 본부에 복귀했다. 동료들이 조용히 인사했고 누구도 묻지 않았다. 그게 우리의 방식이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일했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했다. 사건 종결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나는 몇 번이나 멈춰야 했다. 생각보다 감정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겪은 일들, 그날그날의 고통기억의 파편들이 단지 문서 몇 장에 요약된다는 사실이 왠지 슬펐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나는 하나의 문장을 써넣었다. 가해자는 쓰러졌고 피해자는 살아남았다. 그러나 정의는 아직 멈추지 않는다. 그렇게 보고서를 봉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날 밤 오랜만에 TV를 켰다. 뉴스엔 내 사건이 없었다. 대신 새로운 인물의 스캔들 기업 회장의 구속 배우의 마약 혐의가 메인 화면을 채웠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다. 문득 핸드폰이 진동했다. 비공개 발신자. 나는 살짝 주저하다가 전화를 받았다. 윤서영 씨 맞으시죠? 낯선 목소리. 낮고 조심스럽고 그러나 어딘가 섬뜩했다. 김성훈입니다. 순간 손이 굳었다. 당신 지금 교도소에 있잖아요. 그는 짧게 웃었다. 접견일이었어요. 나가서 변호인과 통화 가능하다는 거 몰랐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 많이 똑똑하더라. 인정해요. 내가 졌다는 것도 받아들이려고 해요. 잠시 침묵.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근데 하나만 묻고 싶네요. 그날 당신이 내 차 블랙박스에서 가져간 영상 말이야. 거기 뭐 있었지? 나는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결국 그것이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무엇으로 무너졌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얼마나 불안정한 존재였는지를 인식하지 못했다. 성훈 씨,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은 진실이 뭔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실을 보는 순간에도 그걸 외면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당신은 진 적이 없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졌던 거예요. 그는 말이 없었다. 한참이 지난 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 절대 끝난 거 아니야. 언젠가 다시 마주칠 거야. 그럴 수도 있죠.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그때 내가 다시 당신을 부수게 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었다. 공포도 아니었다. 단지 인간이라는 감정의 복잡성에 대한 허무였다. 나는 다시 차분히 앉아 그가 보내온 메시지들을 하나씩 지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첩에 남겨졌던 그의 셀카 하나를 삭제했다. 그렇게 과거를 봉인한 그 순간 노크루 소리가 났다. 윤 조사관님, 새로운 사건입니다. 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파일 주세요. 서류를 펼쳤다. 첫 페이지엔 사진 한 장. 13살 여자아이 팔에 멍이 든 채 찍힌 증명사진. 그리고 아래 작게 적힌 이름. 박은서. 나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번엔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달랐다. 이번엔 내가 누군가의 방패가 되어야 했다. 그것이 내 일, 그리고 내 존재 이유였다. 나는 자주 생각한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건 법정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일까? 아니면 가해자가 구속되는 것일까? 시간이 지나고 그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꿈에서 나는 여전히 그 복도에 서 있었다. 김성훈의 손에 잡혀 있고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돌리고 있었다. 그날의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정의가 실현된 후에도 상처는 남는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스스로를 숨기지 않았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나는 살아남은 사람이다. 그리고 누군가의 방패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이다. 어느 저녁 사무실에서 조용히 앉아 지금까지 내가 만난 이름들을 떠올려 본다. 지금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그녀들. 더 이상 숨지 않는 엄마. 두려움 대신 웃음을 배운 아이. 그리고 나에게 손을 꼭 잡으며 말했던 한 문장.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요? 그 말은 내가 지금까지 이 일을 계속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 세상은 아직도 불공정하다. 가해자는 이름을 감추고 피해자는 낙인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그 불공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록하고 말하고 싸워야 한다. 혹시 당신도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 공공장소에서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은 그저 핸드폰을 들고 찍기만 했던 순간, 또는 당신의 친구가 작게 속삭였던 고백. 사실은 나도 그랬어. 당신은 그때 무엇을 했나요? 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나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눈을 마주한 진심이, 당신이 눌렀던 공유 버튼 하나가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끈이 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혹시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지금 바로 이야기해 주세요. 댓글로. 아니면 익명으로라도. 침묵은 가해자에게 유리하고 피해자에겐 독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야 해요.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로 지지해 주세요. 그리고 세상에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 당신의 한 행동으로 용기를 얻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정의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이미 세상은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입니다. 정의는 소리치지 않는다. 하지만 움직인다. 그 움직임에 당신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서영.